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서프사이드의 아파트 붕괴 사고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도 159명으로 늘었습니다. 순식간에 붕괴된 이 아파트 주민들 일부는 이전부터 건물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도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이 심각하다고 우려하며 하루빨리 백신을 맞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세입자를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7월 31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습니다. 오늘 6.25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아 뉴저지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2,830명, 사망자는 355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261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76명, 사망자 6명,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27명, 사망자는 1명이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서프사이드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구조와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도 159명으로 늘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서프사이드의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 아파트의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틀째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니엘라 레빈 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밤샘 수색 상황을 전하고 사망자 수가 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역시 종전 99명에서 60명이 늘어나 15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행방이 확인된 거주자는 102명에서 12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레빈 카바 카운티장은 이 숫자가 매우 유동적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다며 계속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전날 새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가능한 인력을 모두 투입해 구조 작업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붕괴 위험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플로리다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재난 극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해당 지역의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연방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순식간에 붕괴된 이 아파트 주민들 일부는 이전부터 건물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전날 새벽에는 잠에서 깰 정도로 크게 삐걱대는 소리가 났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파트 주민이었던 레이사 로드리게즈는 뉴욕타임즈에 근처 건물 단지에서 한동안 진행됐던 공사 작업이 아파트 구조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말 마무리됐는데 그는 공사 기간 내내 아파트가 흔들리는 진동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또 사고 전날 아파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은 주민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종된 어머니 소식을 기다리는 파블로 로드리게즈는 전날 새벽에 어머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며 자신에게 전화해 왔다면서 잠에서 깰 정도로 소리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이 아직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갖은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건축업체 사장인 피터 다이가는 설계나 건설재료 문제, 환경의 영향, 공사 부실 등 이런 일은 여러 가지 재앙적인 사건이 겹쳐야만 일어날 수 있다면서 한 가지 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프사이드와 마이애미 비치 내 건물 여러 채를 세우는 데 참여한 건축가 코비 카프는 아파트 내부 구조에서 수평으로 놓인 판 모양 구조물이 지지벽과 닿는 부분이 부식돼 한층 바닥 전체가 무너져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또 건물이 습지를 개간한 땅에 세워졌고 이미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도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이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을 맞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의 그린로드 주민센터에서 위험한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 6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델타 변이로 또 다른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며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와 젊은 층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다며 델타 변이는 전염성이 강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이며 특히 젊은 층에게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변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을 완전 접종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효과가 있고 무료이며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 롤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둘러보고 백신을 접종하는 최일선 근로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카멀라 하리스 부통령과 남편 더그 에모프,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도 함께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의 증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지난 23일 경제 분야 싱크탱크 밀컨 인스티튜트의 행사에서 관련 기관 합동으로 백신 추가 접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더 많은 감염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체계를 갖추고 있도록 더 많은 감염과 싸울 만반의 준비가 돼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DC는 또 이날 열린 자문기구 예방접종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 상당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시작했다는 증거를 본 뒤에만 CDC가 부스터샷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DC는 항체 수의 감소에만 의존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DC 연구자들은 특히 고위험군에서 부스터샷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데이터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는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와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 인력, 면역 체계가 손상된 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회원인 샤론 프라이 박사도 이날 회의에서 부스터샷이 필요한지 또 누가 맞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 가운데 하나는 백신을 맞고도 질병에 걸리는 돌파 감염 환자의 증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세입자를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7월 31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연장 조치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 전역 렌트 미납 세입자에 대한 퇴거 금지 명령을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모라토리움 연장 조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CDC는 개인 연간소득 $9만 9천 미만, 부부 연간소득 $19만 8천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수익 감소 등의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를 미납할 경우 세입자의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두 차례 연장돼 오는 6월 30일에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번 발표로 다시 1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퇴거 금지 조치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세입자는 퇴거 금지 수혜 대상자라는 걸 입증하는 문서를 작성해 랜드로드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미 전역 세입자 중 640만 명이 렌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AP통신은 연방센서스국 설문조사를 인용해 지난 6월 7일 기준 전국 320만 명이 2개월 내로 강제 퇴거에 직면할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장 조치는 세입자들이 $470억 규모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6.25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아 미 전역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개최됐는데요. 뉴저지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6.25 71주년을 맞아 뉴저지 지역 한인단체와 포트리타운 관계자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 베테랑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자유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우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트리 한인회 황종호 회장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은 포트리 경찰서 의장대가 들어오고 한국과 미국의 국가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 포트리 참전 전후 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엘 곤잘레즈는 함께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전우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고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My reflections in Korea, the country is beautiful. If people haven't been there, you've got to be there to see it. From what we've seen as a third world rice paddy, now to a leading economy in the world, it's one big change. Thank God I had something to do. And all the other veterans had something to do. 뉴저지 한인회 손한익 회장은 한미 동맹을 강조했고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뉴욕 총영사관 윤옥채 동포영사는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6.25 전쟁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우리 함께 굳건한 한미 동맹을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참전 유공자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는 오늘 오전 플러싱 리셉션 하우스에서 장원삼 뉴욕 총영사,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고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방부가 6.25 71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을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자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에서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6.25 71주년을 맞아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미국은 한국전 참전 용사를 기념한다 제하의 국방뉴스를 통해 한국전쟁 발발 경위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조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전쟁의 뿌리가 1910년부터 한국을 점령했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한 194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며 1945년 8월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뒤 소련군은 일본 지배하에 있던 동북아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 북쪽도 침략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소련은 한반도를 대략 반으로 나눈 38선 북쪽에 주요 거점을 마련했고 미국은 남한에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다며 1948년 한국은 공식적으로 현재의 남한 또는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또는 조선인민주의공화국으로 알려진 것으로 분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전은 1950년 6월 25일 중국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남북한을 공산주의 북한이 통치하는 국가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남한을 침공하면서 시작됐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연합군 구성을 승인하고 침략자들을 격퇴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전쟁이라며 미국이 연합군의 약 90%를 파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오늘날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이라며 안보를 제공하고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의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 이민자들은 대조적으로 감소하면서 탈뉴욕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실 산하 이민자 서비스국이 2019년 연방 센서스국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뉴욕시 아택의 이민자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뉴욕시 한인 이민자 인구는 55,637명, 전체 아택의 이민자 인구 중 6.6%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인 2010년 7만 1,015명보다 21%나 감소한 것으로 아택의 이민자 중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다만 이번 이민자 인구 분석 보고의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해 뉴욕시로 이민 온 사람들이고 미국에서 출생한 아택의 인구는 제외됐습니다. 한인과 달리 뉴욕시 전체 아택의 이민자 인구는 2010년 75만 3,384명에서 2019년 84만 4,987명으로 12.2%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이민자가 2010년 37만 1,758명에서 2019년 41만 7,654명으로 총 4만 5,896명이 늘어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민자 중 서류 미비자 비율은 한인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한인 이민자 중 서류 미비자 비율은 16.7%로 네팔인 이민자 22.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한인 이민자 중 회계사, 간호사, 매니저급, 교사 등 전문직 종사 인구 비율은 49.8%로 대만인 66.5%, 일본인 62.9%, 필리핀인 52.3%에 이은 네 번째였습니다. 뉴욕주 렌트 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120만 가구의 렌트가 소폭 인상됩니다. 렌트 가이드위원회가 1년 1.5%, 2년 2.5%까지 렌트 인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가결했습니다. 매년 렌트 한정 아파트의 최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렌트 가이드위원회는 지난 23일 화상 컨퍼런스로 진행된 최종 표결을 실시해 인상안을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리스를 갱신할 경우 렌트 인상을 1년 연장 시 첫 6개월은 동결, 이후 6개월은 1.5%의 인상률이 허용됩니다. 2년 연장은 2.5%까지 렌트 인상이 허용됩니다.
앞서 랜드로드들은 표결을 앞두고 재산세와 건물 유지 비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1년 계약 렌트 인상률을 2.75%, 2년 5.75%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한정 아파트의 렌트 인상률은 지난 7년간 3번의 동결과 1년 기준 1에서 1.5%의 소폭의 인상률만 적용됐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취임 전에는 3에서 8%에 달했던 인상률이 취임 후 세입자 친화적으로 변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주에서 운전면허증상의 성별에 제3의 성을 표기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기존 여성과 남성 외에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모든 주민의 성 정체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 주정부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젠더 인식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젠더 인식법은 이른바 논바이너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는데 논바이너리를 자처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성별란에 기존 여성 또는 남성 대신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출생증명서 부모란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자녀 출생 시 증명서에 엄마 또는 아빠를 기입하는 대신 부모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주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문서에서 뉴욕 주민의 성 정체성을 보장한다고 새 법을 평가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법안 서명과 함께 모든 뉴요커는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성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주 차원의 신분 증명을 보유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주에서는 논바이너리 운전자들이 2가지 성으로만 구분된 운전면허 표기법을 두고 소송을 추진했었지만 이날 쿠오모 주지사가 젠더 인식법에 서명하면서 원고들은 소송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데이빗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7월 8일부터 본토에서 백신 접종을 한 여행객들에게는 현재 여행자 방역규칙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규제 면제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백신 접종 카드를 하와이주 공식 웹사이트에 올리고 여행 중에 실제 증명 복사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주지사는 그때까지 하와이주도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60%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전부터 계획했던 대로 백신 접종 여행자에 대한 여행 제한 면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약사 화이자는 자사의 금연치료제 챈틱스의 유통을 발암물질 위험을 이유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는 챈틱스에서 발암 추정 물질인 니트로사민이 검출됐다며 이 약을 대규모로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이고 추가 검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챈틱스는 2006년 18세 이상 성인의 금연 보조제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3일 모든 지하철역 메트로카드 판매 부스에서 현금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MTA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하철역 판매 부스에서 일시적으로 현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를 영구적으로 확대한 겁니다. 단 각 지하철역에 설치된 메트로카드 판매 밴딩 머신에서는 현금으로 구입하거나 충전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 일부에는 22일 원래 회의를 열고 펠팍 대부분 로컬 도로에서 야간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의 스트릿 파킹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야간 시간대에 펠팍타운 내 대부분 도로에서는 거주자 등록증이 부착된 차량에 한해 스트릿 파킹이 허용되고 거주자 등록증이 없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돼 최대 $50의 위반 티켓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소나기나 천둥 번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월요일은 가끔 구름만 지나고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